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기업회계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입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관련된 시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 전반적인 재무회계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시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홈페이지는요, license.kcpta.or.kr이고요. 관련된 자격시험은 K랩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요. 이론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자, 시험 안내 카테고리 안에 시험 개요로 들어가시고요. 전산 세무회계도 있고요. 세무회계 자격증도 있고요. 기업회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는 기업회계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강좌입니다. 자, 기업회계는 전체 급수가 1, 2, 3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급은 이제 제가 이제 2급과 3급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업회계 3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기업회계 2급 공부하시는 게 순서상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회계 2급 안에 기업회계 3급이 이론으로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회계 2급은 좀 학습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3급 수준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스킵을 하면서 기업회계 2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회계 2급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회계 개념이나 차대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조금 기본적인 개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기업회계 2급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여러분이 숙지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강의는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업회계 3급이나 다른 회계 기초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소양을 좀 공부해 주시고요. 기업회계 2급은 기업회계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필기시험만 보게 되고요. 객관식으로 모두 다 봐요. 기업회계 1급은 주관식도 보거든요. 근데 기업회계 1급은 지금 현재 강의가 아니고요. 기업회계 2급 강좌입니다. 필기시험으로 객관식만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검정 요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검정 기준은 기업회계 2급 정도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가지 과목으로 이제 과목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회계 실무자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회계 2급은 그러면 전체 시험은 모두 다 이론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1부와 2부 문항으로 구분이 돼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1부는 전체가 25문제인데 재무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같이 접목해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뭐 한두 문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부 문제로는 이제 원가 회계, 원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전체 제한 시간은 1시간 20분, 80분간 시험을 보게 되고요. 1부, 2부 각각 25문항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항으로는 50문항이 되겠죠. 자, 합격은 70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셔서 이제 어떻게 시험이 평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여러분이 이 프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회계 2급을 시험 볼 때는 기업회계 3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포함을 한 상태에서 내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기본적인 회계 기초, 뭐 언제나 나올 수 있고요. 금융자산, 현금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종 금융상품,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그 비유동자산은 유형과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관련된 자산들을 의미하고요. 부채 계정 중에 이제 사채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계정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수익 비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익이 뭐냐, 비용이 뭐냐보다는 전반적인 개념을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정반적인 개념. 그리고 뭐 결산이나 재무제표 중에는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배당하는지, 그리고 이제 오류 수정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8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기업회계 3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무회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원가회계는 원가 뭐 기본 개념,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리고 이제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원가 계산 범위가 전반적인 2부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격 점수는 다 더했을 때 이제 50문항이 전체 문항이니까요. 50문항이면 하나당 이제 2점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점씩 하시고 전체 합산했을 때 70점 이상일 때 합격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관련된 시험은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이 둘로 나누네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두 과목으로 나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1부 재무회계 파트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라는 게 그렇죠. 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재무 상태가 좋아지겠죠. 열심히 돈을 버는 만큼 우리 회사는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체계,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기준,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부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알고 계시겠죠? 회계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뉘어요. 관리회계라는 게 원가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넓게 포함해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게 돼요. 누구를 위한 거냐? 외부정보 이용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지난 정보를 21년 정보를 22년도 초에 22년도의 정보를 23년도 초에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1년 결산해서 보여주지만 상장 기업들은 반기 보고 또는 분기 보고 정도 해요. 이게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자, 원가회계는 어떤 특징이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기준 없고 표 없어요. 수시로 보고해요. 그리고 미래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요.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라고 부릅니다. 세무회계는 세금을 신고하는 회계인데 여러분 기업회계는 세무회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두 과목으로 회계 분야를 나누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재무보고를 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5가지 양식이 있었고요. 자, 아래 보시면 재무제표를 그러면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니? 첫 번째, 투자나 신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죠.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를 하는 게 만드는 이유가 뭐니? 목적이 뭐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미래 정보를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미래에 현금이 얼마 정도가 유입될 것인지, 얼마 정도가 나갈 것인지, 현금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래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보여주죠. 마지막, 재무제표는 누가 최종적인 책임자입니까? 경영자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1차적인 책임자를 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경영자가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주들이 돈을 준 걸 경영자가 그 돈을 어떤 형태로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나타내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재무제표거든요. 재무보고가 보여주는 목적은 4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는 매우 좋은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요가치가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만 또 해요.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측한 정보를 피드백도 돼야 되고요. 그때그때 보여주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가져야 돼요. 적시성이라고 부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업회계 3급에서 이미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하신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기업회계 3급을 혹시나 수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죠. 목적에 적합한 정보로서의 질적 특성의 하부 속성은 예피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면 얘네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데 재무제표를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줘야죠. 충실하게. 그리고 누가 회계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검증 가능해야 되고요.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면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은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객관식에 나오기 좋은 문제가 이런 거예요.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얘를 찡겨 넣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말은 이해가능성인데요, 여러분. 회계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니? 물어보면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하에서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A기업과 B기업이 회계 기준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얘가 보여주는 3억과 얘가 보여주는 5억을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X1년 재무제표와 X2년 재무제표를 한 번에 또 비교할 수 있게 그걸 기간별로도 보고한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유지해야 되고요.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특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죠. 동일한 기준이 아니다. 늘 다르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는. 질적 특성의 절충의 필요성.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목적에 관련된 정보랑 신뢰성은 늘 상충해요. 부딪혀요. 그래서 절충해야 돼. 왜 부딪힌다고 물으냐면 우리가 자산을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기말에 보여줄 때 1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1월 6일에는 100원 주고 샀는데 결산하는 날 보니까 150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시가가 올랐어. 그러면 100원으로 장부상의 금액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150원으로 바꿔서 보고할 것이냐인데요. 150원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X1년 정보면 X2년 3월이나 4월쯤에 이 회사의 정보를 볼 텐데 100원이 현재 비교했을 때 더 시중 가치냐 150원이 더 현재 가까운 가치냐 물어보면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를 최소한 기말 현재 시가로 바꿔서 외부 정보 유용자에게 보여주면 어때요?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재평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건 100원이거든요. 나 그럼 100원으로 보고할래 라고 하는 방식은 원가 자체를 예전에 돈 주고 산 원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고하겠다. 그런 원가 모형 또는 역사적인 원가라고 부르거든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얘가 중요하면 얘를 택하고요. 얘가 중요하면 얘를 택해야 돼요. 둘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비용은 이번 연도에 발생은 됐으나 지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생시켜야만 한다. 현금이 나갔다고 비용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신뢰성이 중요한 사람들은 현금 나간 게 진짜지 뭐 돈 나가지도 않았는데 뭘 비용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은 현금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을 신뢰성을 따지는 방식이고 발생주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했던 이유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자가 4월 1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년 3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때 12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120원이 지급되는 시점은 내년 3월이지만 이 120원은 이때부터 계속 이자가 쌓인 거잖아요. 지급은 내년에 하더라도 발생된 건 이번 연도 4월부터 12월까지 요 기간에 속한 건 당해년도 이자 비용이라는 기간이 속한 거죠.
이미 발생이 된 거예요. 발생이 됐지만 현금이라는 게 지급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수익과 비용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냐. 이번 연도, 당해 연도 기간에 발생된 걸 기준으로 손익에 반영해서 당기 손익을 만들 것이냐. 이게 초점인데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 얘기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자,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익은 진행되는 시점마다 진행률을 측정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행 기준이고요. 아니야. 나는 완성됐을 때 그때가 진짜니까 진짜 수익이 완성됐을 때 그때 수익을 잡을래. 그럼 완성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더 명확하고 정확할까요? 알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장기간 뭔가 수익이 창출되는 건설업 같은 곳들은 거의 100% 진행 기준에 의해서 해요. 완성이 5년 뒤에 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되기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분 느낌 꽤 많이 공정가치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요. 수익은 대체적으로 진행 기준에 의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조금 더 치우치고 있다고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이쪽에 조금 더 치우치긴 하죠. 무게가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신뢰성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성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중간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정보는 결산돼봐야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연차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중간에 보여주는 건 그때그때 보여주기 위한 정보죠. 그러니까 적시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재무정보는 어떤 제약의 요인이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 때 내가 그걸 보여줌으로써 기대가 되는 효익이 그걸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야지 의미가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비용이 크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재무제표에서 기대가 되는 효익이 작으면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돈, 지출되는 원가보다 커야 된다. 매우 주관적인 개입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효익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거나 딱 어떤 화폐 가치로 카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재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제약 요인 중에 하나는 비용보다는 효익이 커야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 신뢰성을 갖춘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매우 중요성이 떨어진다면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라면 인식한다.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인식하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인식에 대한 제약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재무제표는 5개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4개 중에 일정 시점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 유일하게 재무상태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모든 정보는 발생주인데 하나만 현금주예요. 이게 현금흐름표가.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에 의해서 작성을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석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주석은 어떤 표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어떤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몇 개 있나요? 그러면 5개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뒤에 공부할 건데 재무상태표를 보여줄 때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구분 표시. 반드시 자산과 부채는 마음대로 상계하지 말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주의. 대신 어떤 채권과 어떤 채무가 있는데 A한테 받을 돈, A한테 줄 돈이 있는데 이거 서로 깔까? 순액으로 결제할까?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상계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은 채권이고 채무는 채무니까 자산자리는 자산자리 다 기재하고 부채는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재무상태표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구분하죠. 그리고 이후에 도래되는 것들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그런 자산과 부채는 나중에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그것을 유동성 배열법. 큰 것부터.
유동성이 빠르다는 건,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현금화가 되는 순서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언제나 첫 번째 카테고리에 붙는 거죠. 자산의 첫 번째. 그리고요. 자본이라는 개념의 특징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손익의 결과물은 이익잉여금에, 자본거래로만 발생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에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중요한 항목은 굳이 구분해서 표시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으로 표시한다. 통합으로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매출 채권, 단기 투자 자산 뭐 이런 거 있죠. 마지막 미결산 계정은 표시하지 말자.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 잠깐 쓰는 계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과목으로 떤다. 남기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가계정이란 뜻이에요. 가계정을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보신 게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내는 기준이에요.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기준은 뭐가 있나요? 원칙, 발생주의, 현금주의, X, 현금주의, X, 실현주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나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한다. 그래서 꼭 현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이냐? 그렇지 않다. 완성됐으면 수익으로 보겠다. 진행됐다면 수익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발생시킬 때 해당되는 비용은 당해 연도에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한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잠깐만요. 이렇게 T자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기초가 10원어치가 있었고 제가 매입을 이제 90원어치를 했다면 상품은 100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굳이 기말을 마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말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기말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5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매출원가죠? 이게. 이걸 비용으로 대체하는 거죠. 100원이 돈 나갔다고 그래서 100원 전체가 비용으로 처리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말 재고 자산은 여전히 자산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고 내년에 팔면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죠. 이것만 올해 비용 처리하는 거야. 올해 판매된 것만 올해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이 나갔다고 비용이냐? 아니. 단기에 85원이 얼마에 팔렸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나오는 게 정확하지. 네가 돈 주고 사온 거 다 내 비용 처리하지 않아. 그래서 기초 기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올해 연도, 당해 연도에 판매한 원가를 구해서 그 원가만큼을 비용으로 배분할 거야. 그런 개념이 매출원가라는 대표적인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계정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나 재무제표의 토탈 계정 중에 어떤 계정도 예외 없이 순액으로 기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순액으로 기재하면 잔액만 남게 되니까 계정 과목의 모든 거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총액으로 기재하고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매출 총익, 영업이익, 법인세 빼기 전에 이익 또는 중단했을 때 손익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익을 구분해서 계산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여기까지 번 돈, 그 다음에 번 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산해요. 그래서 손익 계산서인 거죠. 손익계산서 만드는 작성 기준. 자, 현금흐름표는 뒤에 이제 현금흐름표 편에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건데 현금흐름표에서 말하는 이 현금은 얘를 말하는 거야. 재무상태표에서 말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재무제표가 돼요.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은 현금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내역을 직접적으로 유입이 얼마고 유출이 얼마인지를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간접법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이 손익계산서에서 만들어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산하면 어때? 그런 식으로 당기순이익이라는 금액으로부터 현금에 대한 유입액과 유출액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현금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이 간접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두 가지 방식이 있구나. 어떤 활동이 있는지는 뒤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영업활동,
두 번째가 투자 활동, 세 번째가 재무 활동. 이렇게 해서 활동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게 돼요. 어떤 활동은 현금이 들어올 거고요. 어떤 활동은 현금이 나가기도 하겠죠. 뭐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자, 네 번째 재무제표는 자본 변동표인데 자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겠죠? 이것도 뒤에 공부할 거고. 마지막 주석은 이때까지 나타냈던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는 거죠. 가장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양식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가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요. 이 중에서 자산 중에 현금만 따로 분류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중에 자본만 따로 구분해서 자본 변동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 네 가지를 다 묶었을 때 설명해주는 또 다른 추가 설명서를 우리가 이제 주석이라는 재무제표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5가지 계정, 5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자산은 이런 거죠.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기업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돈이 되겠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대가 되는 자산이죠. 근데 부채는요, 반대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인 효익이 내재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 나중에 그래서 나갈 돈,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자산은 이제 권리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은 특별한 그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결국은 유입 가능성이 높은 건 자산,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건 부채. 선생님, 네. 그럼 자본은 뭐예요? 자본이 뭐냐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요. 정말 남는 돈인데요. 그 남는 돈을 자녀 지분 또는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본은 자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되게 열심히 구해야 돼요. 다 구했어요? 그럼 부채를 빼요. 그게 남는 돈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 형성은 아주 쉬워요. 마지막 수익은 돈이 나중에 들어오거나 또는 증가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되는 자본의 증가를 결국은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 단 지분 참여와 관련된 건 지분 참여가 뭐야? 주식 발행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 그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거 빼고 나머지 이외에 효익의 증가분을 다 수익이라 부르고요. 효익의 감소분을 다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지분 참여자에게 분배해 주는 거는 비용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지분 참여자에게 출연해가지고 돈 받은 건 수익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랑 거래한 것은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이제 금액을 측정할 때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도가능증권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취득했던 원가를 끌고 가요.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나 어떤 유가증권 또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어요.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기업의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형, 무형, 지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상을 인식해서 손상을 인식하는 금액은 내가 현재 그 자산을 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인식액은요. 사용가치를 남기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채 같은 만기보유증권이나 장기성 채권 채무는요. 반드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어떤 상각을 통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러분 사채에서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 우리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뒤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측정 소송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 첫 번째, 계속 기업을 존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모든 재무제표의 작성, 공정한 표시의 책임자는 경영자에게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 건 구분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고요.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전기분, 단기분 같이 비교하는 양식으로 보고해야 되고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회계 기준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해야 돼.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버리면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기준이 아니니까. 그 다음 6번째, 재무제표는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시하며 다음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첫 번째가 나는 누군지 재무제표에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요. 어떤 회사인지 들어가요.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는 보고기간 종료일이지만 회계기간이 필요한 거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죠. 그러니까 얘는 재무상태표. 요 세 개는 회계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보고통화와 금액 단위가 원 단위에서 보여주는지, 1,000원 단위에서 보여주는지, 아니면 100만 원 단위에서 원 단위를 끊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숫자를 이해하는 숫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어떤 특성이나 한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재무제표는요. 결국은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된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정보를 나타내주고요.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매우 추정치죠. 측정치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측정치가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측정치 있어요. 네 번째, 어떤 기업의 실체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보여주나요? 그건 안 보여주죠. 그걸 보여주려면 다른 보고서를 봐야죠.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거는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 기업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까지는 재무제표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뭐 재무제표가 뭐 신인가? 그렇게까지 모든 정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가 앞서서 적시성, 전년도 재무제표, 아니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이번 연도 1년 재무제표를 결산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보여줘야 돼요. 왜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분기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재무보고서를 중간재무보고서, 중간재무제표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간보고서는 한 회계 기간보다는 짧죠. 짧으니까 분기반기 나오는 거죠. 한 회계 연도 1년보다 길진 않아요. 6개월 아니면 3개월이니까.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의 재무제표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줘요. 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산이라는 걸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라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져. 그치만 이걸 보여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한 건 적시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외부정보 이용자가. 외부정보 이용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해요.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무제표를 1년 동안 기다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요. 자, 아래쪽에 중간에 재무 보고서를 외부에 보여줄 때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보고됩니다. 주석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여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분기 중간 보고서다. 2분기 중간 보고서면은 4월부터 6월 거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죠. 언제 현재니까 6월 말 현재 이렇게는 보여줘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도 보여주고 1월 1일부터 6월 말도 가능해요.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자, 자본 변동표도 1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당해 연도를 보여줄 때 전년도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재무상태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6월 말까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년도는 이미 결산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년도는 여전히 전년도 12월 말 현재 정보를 같이 보고합니다. 대신 당해년도는 6월 말이죠. 해당되는 날짜랑 해당되는 날짜가 같은 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잔액과 이때 잔액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 근데 이때가 10억이었는데 얘가 50억이래. 그럼 6개월 사이에 40억이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부, 현금흐름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어차피 기간 개념이니까. 재무상태표는 시점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표 자체가 좀 의미가 다른 거죠. 보여주는 숫자의 개념도.
자, 그 다음 메뉴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회계처리 특례인데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매우 적어요. 정말 뭐 소규모 중소기업이야.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어렵게 느껴. 그래서 특례 기준으로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정말 뭐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파생 상품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 손상 같은 거 어려운 거 하지 않고요. 지분법 안 하고요. 장기성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현재 가치 평가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뭐 몰라 잘. 장기 채권, 장기 채무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인 금액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 어떤 주식 결정, 주식 기준 보상 거래 이게 좀 어려운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회계 처리 대부분 파생 상품 있는 중소기업 없고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주식과 관련된 지분증권 회계 처리, 그리고 장기성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를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자가 붙는 형태인 거지 지금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 현금의 1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1억보다 적은 가치일 텐데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를 X. 그리고 어떤 수익을 인식할 때 1년 안에 기간이 완료되는 경우에 완성된 날 그냥 수익으로 기본적으로 인식하자.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하지 말고 1년 안에 도래되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자. 완성됐을 때.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를 회계에서 정하는 결정과 법인세법에서 그 세법에 의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결정을 법인세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할부 같은 경우도 토지나 건물 등을 장기 할부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현재 가치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회수가 되는 날에 그냥 실현되는 것으로 돈을 그때 번 것처럼 보겠다는 뜻이고 법인세가 실제로 회계 기준에서 계산되는 재무제표상에서 만들어지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법을 적용했을 때 법인세 비용은 달라요. 그래서 회계 처리했을 때 법인세 비용과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 조정했을 때 법인세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가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가겠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의한 회계 처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뭐 문제를 푸시면서 이 연습 문제가 기출 문제를 한 3개년치, 4개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시험 대비 목적상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시면서 아,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어떤 이론에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문제에 종종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래요. 첫 번째,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준거하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체계, 그 개념에 대한 정보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일단 여기서 회계기준 제정기구라고 하는 게 한국회계기준원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한국회계기준원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네, 바로 뜨죠. 음, 여기가 이제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인데요. 회계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은 IFRS도 있고요. KIFRS도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있고요. 중소기업 회계기준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한국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한국회계기준원을 의미하고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좀 열어드렸어요.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때 또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괄적인 지침을 말하는 게 개념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게 개념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일관성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게 개념체계인 거예요. 일관성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게. 그 다음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적정한지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기준이 미비했다면 회계 처리와 관련된 적정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초가 되는 일괄적인 지침을 말한다.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말한다. 그게 뭐니? 개념체계구나. 자, 이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나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준에 있는 거야. 회계 기준에. 그래서 개념체계가 뭐니? 회계 기준은 아니에요. 회계 기준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일관성 있는 지침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개념체계를 아래와 같이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서 개념체계와 회계 기준에 대한 걸 상충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개념체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밑에서 요 문제는 요 문구는 좀 보셔야겠네.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는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개념체계가 더 우선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개념체계라는 지침서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설명 중에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가정은 기업회계 상급에서 봤죠.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존속의 가정 이런 게 있었죠. 자,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청산, 축소를 가정하지 않고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기업을 영위한다는 가정 하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계속기업의 가정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근거로 제공합니까? 지금 10년째 된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왜 10년째 된 기업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장부를 만들어 가잖아요. 10년 전에 1억. 매년 공정가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모두 다 하지 않는 이유는 1억이라고 하는 자산은 언젠간 처분할 건데 우리는 올해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에 깔려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이 예전의 원가를 그대로 고수한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번 연도에 회사를 중단하겠다. 그럼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터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인 원가를 가지고 외부정보 유용자에게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한다면 옛날의 원가는 필요 없죠. 오늘 현재 얼마의 가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측정되는 거니까. 답은 세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측정하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재무제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잖아요. 첫 번째,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했을 때 내가 대가로 지급하는 어떤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등가액,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고요. 역사적 원가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제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당시에 내가 돈 주고 산 게 그 당시 공정가치죠. 근데 그게 2년 지나면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행가치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되거나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이게 이행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저 공정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페어 밸류. 공정 가치가 현재 내가 이 자산을 이 자산과 맞교환했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겠죠. 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순실현 가치는 나중에 그것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 수취해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는 돈, 비용을 차감한 순수하게 회수될 수 있는 가능액. 다른 말로 순실현 가능액. 순실현 가능액은 뒤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그때 정확한 용어를 아실 거예요. 재고자산에서. 적합부 평가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번째, 사용 가치는 현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그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금액이고요. 주주의
청구권을 말하는 게 맞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조하기 위해서 전기, 단기 비교하는 형식으로 만든다. 맞죠?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해요? 아니면 총액으로 표시해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게 원칙이었죠? 자, 부채는 나중에 돈이 나갈 의무다. 맞네요. 답은 틀린 설명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려운 계정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쵸? 중단사업 손익까지 구분하지 않아요. 못해요. 두 번째, 1년 안에 건설 공항은 진행하지 않고 완료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완성 기준으로 떤다 그랬죠. 매출이나 매출 환입은 매출에 차감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 포괄된 이익 계정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포괄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까지 개념을 잡는 것은 중소기업 회계기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려워요.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포괄, 기타 포괄 이런 개념이 없다. 그냥 하나만 안다. 당기순이익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순이익만 아는구나. 어려운 포괄이익 모르는구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대해서 틀린 설명 고르세요. 재무제표는 비교 형식이 아닌 해당만 보여준다. 아, 쉽게 가는구나. 쉽게. 자본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결손금. 이건 맞죠?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이나 정액법 중에서 적용해서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인식하는 거 맞고요. 유효이자율 정액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등등이 있고요. 사실은 맞는데 중소기업 제38조 8홍에 의해서 보면은 얘하고는 되는데요. 얘는 쓰지 않아요. 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암기를 하나 합시다. 이렇게 이 부분은 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하나 선택하는 거 오케이. 연수학계법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방법 같지도 않은 거잖아. 이건 하지 마. X. 연수학계법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상 선택할 수 없는 감가상각의 방식. 답은 4번. 이거는 이제 제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모두 다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서 어려운 건 안 하고요. 연수학계법은 진짜 누가 억지로 짜내고 만든 방식이구나. 별로 유용가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특성이나 한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실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만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아까 봤었죠. 화폐 단위로만 측정하고요. 추정치 보여주고요. 대부분 과거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재무제표의 특성 중에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1번. 마지막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아닌 것을 적시에 보여준다.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중립성이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가치. 이게 피드백이죠. 기대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피드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피적은 목적 적합성. 중립성은 신뢰성에 해당하는 질적 특성. 답은 2번. 그러니까 신뢰성에 해당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개가 신뢰성을 충족하는 질적 특성의 하부 속성에 해당하는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 예피적 중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 신뢰성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 성격이 다른 질적 특성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객관식으로 문제 출제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 은근히 어렵죠. 이런 형식으로 재무회계 25문항 중에서 두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두 문항 정도가 이 범위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기업회계 2급 강의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